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금요일 장 막판에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시장이 또 하락해서 암울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원래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쉬워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봤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저만 답을 한 칸씩 밀렸어가지고 꼴찌를 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아시아 시장은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한국 시장은 낙폭도 축소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매번 겪는 거지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하게 소외를 받을 때는 정말 힘들죠. 네. 동북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우리나라만 빠지는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등 시도가 7번 정도 있었습니다. 7번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뭐 좀 고민하는 것도 없이 올라오면 바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7번을 했어요, 오늘. 네. 근데 오늘 매도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 외국인이 선물도 팔고, 주식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코스피도 팔고, 뭐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10,000계약 가까이, 9천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는데, 원래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다른 시장이 다 빠질 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말 시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다른 시장들은 하락해서 상승 전환을 했잖아요. 상승 전환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나라만의 악재를 찾아야 되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악재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많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공장이 또 불나고 뭐 붕괴되고 횡령에다가 뭐 상장 폐지에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또 70조짜리 대형 회사가 시장에 들어온다고 공간을 또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는 전업종에 걸쳐서 인덱스를 파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는 거거든요. 축소를 하는 건데 70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만큼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나 베트남은 빠지고 있어요. 1.7% 뭐 1% 넘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는데 홍콩은 그저께인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급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나왔다가 이제 밀리는 건데 우리나라 인도하고 베트남도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닌데 보니까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 주가 7주째 주간으로 7주째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간으로 연속해서 7주 연속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길어야 뭐 한 4, 5주 정도? 폭락할 때도 한 4, 5주 정도 이렇게 폭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7주간 이렇게 되면 그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거든요. 예. 뭐 상관없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뭐 일단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금리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2년물이 0.9984까지 급락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엄청나게 높았었어요. 근데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그게 0.9912까지 이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0.9912까지 밀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살짝 올라올 때 그때 미국 시장이 새벽 1시 정도부터 매도가 시작되는데 미국 시장도 지금 상승을 하다가 밀리는 게 3번째 3일 연속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드문 현상이에요. 보통은 한 두어 번 이렇게 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갭으로 바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매도가 폭발적으로 나올 그 신호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갭으로 떨어져서 쭉 밀어버리는데 3번이나 이렇게 근데 금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락을 하느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네요. 도움은 안 되고 주말에 생각났던 거는 미국의 물가 연동 국채 지금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떨어져요. 그게 11월 달에 2.76을 고점을 찍고 지금 2.34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0.4%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채 금리는 11월 중순, 11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0.2% 정도 올랐습니다. 0.2%. 그러면 0.6% 정도의 그 합산해가지고 그게 이제 물가 연동 국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물가 연동 국채가 11월 15일 날 10년물이 2028년도 만기일 물건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6%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0.96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0.6%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 근데 물가 연동 국채의 흐름은 10년물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조금 다르다. 폭은 비슷한데 움직임이 다르다. 그동안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그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데 12월 달부터 해서 거의 뭐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미국채 금리는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내려가는. 인플레이션이랑 국채 금리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조금 다르다.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연준의 자산이 8조 7,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8조 8,600억 달러? 한 8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더 늘었어요. 지금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고 있지만 한 달에 자산 매입을 800억 달러 정도씩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하고 있는데 물가 연동 국채를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예. 물가 연동 국채를 왜 매도를 할까? 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채 시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급등락을 하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네.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빠진다라고 주가가 금리 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돈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이때 이제 엄청나게 큰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 연준이 찍어낸 돈이 시장에 풀리지 않아요. 은행들이 연준 창고에 계속 더 쌓아두잖아요. 계속 돈 대출도 안 하고 계속 쌓아두거든요. 그걸 자꾸 풀으라고 규제를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많이 풀리질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돈이 많이 창고에 쌓이고 그리고 금리가 제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크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면 이 레버리지 투자가 전부 회수가 돼요. 이제 많이 이제 청산을 하는 거죠. 청산해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보통 투정 부린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돈 더 달라고 이렇게 중독돼가지고 시장이 돈에 중독돼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뭐 이렇게 투정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직전에 시중 금리가 먼저 오르거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중앙은행 금리는 오르지 않는데 시장에 있는 금리가 먼저 올라요. 이때가 이제 금리 발작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근데 금리 발작이라는 거는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그 거품을 억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상 보면 이렇게 간다고 하면 금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경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금리를 따라서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둔화되는 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게 시장이 경기 흐름이 둔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흐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금리도 인상했다가 인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할 때 주가가 원래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블룸버그에서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내보는데 S&P 500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금리 인상기에 평균 9%가 올랐다. 딱 한 번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대공황 침체 때 그때 빠진 거 외에는 다 올랐다. 오늘 그런 데이터를
내보냈는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누가 생각해도 금리가 오를 때는 경기가 상승 시기라는 거고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하강할 때 그 하강하는 속도를 완만하게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금리가 갑자기 오를 때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별로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금리가 내리면 급락을 하게 되면 경기가 둔화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특히 지금같이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돼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바닥 나가지고 더 이상 소비 여력이 없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걸 반영하게 되면 금리가 잘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벽처럼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급락,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급락,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상당히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유가도 빠지지 않았다. 단지 유가가 지금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안 빠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가는 그런 거 하나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유가가 아주 민감한 거는 올해의 이 원유 수요, 휘발유 수요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충격을 안 받는다는 거죠. 금리는 급락하는데. 네.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하나는 브라질 시장에, 이달 들어간 돈이 1조 7,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어요. 브라질 시장이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살짝 돌아서고 있어요. 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는데 브라질은 안 빠졌어요. 희한하게도. 네, 안 빠졌어요.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 JP 모간 그 운용 애널리스트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사서 물린다 하더라도 크게 겁낼 필요 없을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블룸버그에서는 일부 글로벌 운용사들이 신흥시장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예, 신흥시장 그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 뭐 그 이후로 이미 선진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충격에 좀 더 견디기가 좀 좋고, 그리고 가치가 선진국보다 엄청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를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만 좋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만 좋고 나머지 시장은 다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쪽으로 달러가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흥시장, 브라질 투자한 것도 엄청났지만 신흥시장 쪽으로 주식을 산다. 금리를 올린다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시장이 지금 투자자들에 대한 뉴스들, 이 뉴스가 맞는지는 알 수 없죠. 물론 이 블룸버그나 이쪽에서도 뭐 여러 운용사에 너 지금 뭘 사고 있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뉴스를 내보낸 거긴 하지만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운용사들이 여태까지 투자했던 그런 패턴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네.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주말에 사실 이게 그 금요일 날 급락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금리가 또 떨어지면서 빠졌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일본하고 대만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미국 시장이 그냥 옵션 만기 충격 때문에 저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 글로벌 투자 이 돈들이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지금. 네, 오늘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은, 금리가 먼저 그리고 나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옵션 만기 때문에 조금 빠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인을 찾은 게, 암호화폐 급락입니다. 암호화폐 급락.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폭락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가 고점 대비 떨어져가지고 없어진 자산이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천조 정도 되는 돈이 없어졌어요. 네. 이게 자산이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시중에 돈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융시장에서의 이 돌아다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뉴스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뭐 미국이 중국 그 미사일 관여 기업들 세고 제재한 거하고, 그리고 항공편 44편 운항 중단 그 보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한 거. 그리고 인텔이 그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팹을 또 짓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티엄 셀즈, LG하고 그 GM이 합작해서 만든 배터리 회사가 65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미국에 배터리 공장 두고 더 추가로 짓는다고 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석탄을 30일치를 확보하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석탄 가격이 거의 30% 정도 폭등하고 있다. 이거 올림픽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뭐 크게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이달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 산 게 17억 달러를 넘었어요. 이달에만. 네, 이달에만. 어마어마한 돈을 사고,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막 사는 거죠.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네. 그리고 뭐 미 행정부가 뭐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을 15달러 인상했다. 뭐 이거 뭐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 나왔던 뉴스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그 회담을 했는데 아무런 또 진척이 없었고, 푸틴을 바이든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그 발트해 3국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육해 공군을 추가 배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병력 지원 검토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가족들 철수 명령, 그리고 여행 금지령을 내렸어요. 네. 러시아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험하다 지금 현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영국에서 나온 뉴스지만 러시아의 정부를 전복하는 시도가 포착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지금 현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나토 정권이잖아요. 전복시키고 친러 정권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악재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지금 26일 날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는데, 계속 뉴스는 이번 연준의 결정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물가 연동 국채 금리 움직이는 거랑, 그리고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 금리가 계속 급변하고 있는 이런 거를 봐서는 이번에 연준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 오미크론 격리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뭐 근데 고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파우치라고 하는 그 소장이 좀 상당히 좋다, 경과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 지역이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격리를 아예 안 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한 가지 좀 마음에 계속 걸리는 뉴스는 뭐냐면, 오렌지 생산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가지고 미국의 마트에 오렌지 주스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사회적인 불안을, 아주 작은 거거든요. 예. 근데 사회적인 불안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오늘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악재가 연달아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미국 쪽이나 해외 쪽도 그렇게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네.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뭐 물가는 올라가고, 뭐 생산이 안 된다 그러고, 예. 그런 거밖에 없다. 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해소가 돼야 될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의 등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처럼 미국 시장 장중에 금리 급락이 다시 나타났는데요. 미국은 옵션 만기 충격뿐이었을까요? 옵션 만기가 이렇게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옵션 만기는 그렇게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비트코인의 급락도 있었고, 금리가 급락하고 뭐 이러니까 옵션을 더
그렇게 매도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상승하다가 반등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위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그것도 길게 음봉을 만들면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갭으로 떨어지거든요. 갭으로 떨어져서 쭉 밀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저점이 나스닥도 뭐 앞으로 10% 더 떨어진다, 20%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블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시장에 경제에 거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잘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에 대해서 거의 뭐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지 뭐 그냥 단순하게 조금 빠지는 거다. 일시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지. 왜냐하면 지금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이 어디 있냐면 연준의 창고에 있어요. 네.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뭐 인프라 법안 그런 거 계속 통과돼 가지고 쓸 때를 빨리빨리 지정해 줘 가지고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채권 발행해 가지고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예. 그거 하게 되면 경기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계의 현금 자산, 기업의 현금 자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현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될 정도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기업 하나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블리자드 사듯이 그냥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빅딜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또 이렇게 턴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연준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더 매파적인 게 나오더라도 이슈는 소멸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연준이 매파적으로 갈 이유가 없다. 예. 지금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효성 TNC하고 에코프로비엠 공장에 불나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은 내부자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이래가지고 오늘 또 급락을 해서 이게 막 군데군데에서 구멍이 막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실적 나오는 거, 이런 거 좋은 회사들, 뭐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봐야 되고,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이 지금 그 차트만 보면, 11월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향 추세로, 하락 추세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하락 추세로 진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트는 그런데 경제는 지금 하락 추세로 진입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연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